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13일 날 펀드 매니저, 변호사, 약사가 20년 내에 사라진다는데 이런 방송을 한번 했었죠. 그렇죠. 그때 로봇이나 AI 발달 때문에 단순 사무직뿐만 아니라 고임금 전문직들도 일자리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뭔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그 유명한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 있잖아. 예. 이 다보스 포럼을 주관하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일자리 미래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뭔 얘기를 했냐면 전 세계 7세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서 7세는 우리나라 나이로 8세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중 65%는 지금 없는 직업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아, 지금 없는 직업, 앞으로 나올 직업이란 거죠. 그렇죠. 이거를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있는 직업의 대다수가 사라진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 방송에서 언급한 대로 인공지능, 로봇, 또 생명과학 뭐 이런 것들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상당수의 기존 직업이 사라지고 기존에 없는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다보스 포럼에서도 듣고 있나? 거기 스위스잖아요. 이건 좀 농담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예측했던 전망이 바로 이렇게 또 튀어나오는 걸 보니까 참 즐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의 장기 중 하나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미래 알아맞추기? 미래 알아맞히기. 아무튼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미래를 더 앞서 나가시는 게 아닌가. 저희들끼리 이렇게 칭찬을 하자고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나한테 정말 딱이더라고. 신문이나 TV 뉴스 챙기기 쉽지 않잖아. 그런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은 내가 듣고 싶을 때 터치만 하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든. 시사용어 해설도 들을 수 있고 신간 리뷰도 들을 수 있고. 글쎄 우리 조카가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이모, 진위 개수가 뭔지 알아? 난 알지? 하고 자랑하더라고. 이런 팟캐스트 정말 오래오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 돈 없다고 그만하면 어쩌지? 이 PD님, 박 PD님 맨날 자비로 방송한다고 하던데 조금이나마 도울 수 없을까? 걱정 마세요. 신개념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시플렉스 대표 김태우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를 고르시기만 하면 일주일마다 기부머니 500원이 적립됩니다. 한 달이면 2,000원이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정기 구독자가 1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 이분들이 모두 참여해 주시면 한 주에 500만원, 한 달에 무려 2천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PD 박 PD님 신세 타령하지 않아도 되겠죠? 위시플렉스는 스마트폰 앱은 물론 PC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기견 살리기, 저소득 가정 아동 돕기 등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가 있으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어제 제가 북극 한파라는 용어를 예전엔 썼는데 요새는 안 쓴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이렇게 추운 게 북극이 따뜻하기 때문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난화의 역설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거기가 하늘이 뚫렸다는 거예요. 그게 뻥 뚫려가지고 찬 기운이 밑으로 쫙 내려와서 지금 남부 쪽은 폭염 때문에 난리라는 거예요, 또. 그렇죠. 예. 요즘 북극 한파를 보니까 예전에 SF 영화 중에 투모로우라고 있었잖아요. 네. 미국이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미국인들이 멕시코로 피난을 가요. 아니 북극 한파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북극 한파가 밥상까지 얼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밥을 어떻게 먹어? 양파, 지금 이 양파 값이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1년 전보다 2배가 올랐답니다. 키로당. 그리고 깐 마늘 요즘은 많이 드시잖아요. 키로당 50%가 또 올랐다는 거야. 양파는 중국 요리에 많이 쓰이잖아요. 네. 앞으로 짜장면 가격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배추, 사과, 배
이런 것들도 다 올랐어. 근데 알고 봤더니 한파가 계속되면서 이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상 물가가 또 쫙 올라가고 있다. 날씨도 춥고 마음도 추운데 지갑마저 얼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경단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경력 단절녀. 예. 경단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진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요. 오늘 너무 심각하다 느꼈나 봐요. 여가부에서 대책을 또 발표를 했어요. 올해 재취업 여성 수를 15만 명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내세운 거예요. 재취업 여성의 대부분이 경단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단녀를 위한 맞춤형 취업 창업 서비스를 강화해서 아까 얘기대로 15만 명을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뭐 도대체 어떻게 하냐?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좀 살펴봤더니 경력 개발형 새로 일하기 센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줄임말로 세일센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IT 컨텐츠 분야 고숙련 고부가가치 직종의 전문 여성들을 양성하겠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다고 해요. 기존에도 세일센터가 있었는데 15만 명을 더 하려니까 좀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개를 더 추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 세일센터 이외에 고용복지센터도 있나 봐요. 이 고용복지센터를 30곳을 늘리겠다. 뭐 이렇게 일자리 찾는 것을 도와주는 센터들이 늘어나니까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좀 더 빠르게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이렇게 기대를 하나 보더라고요. 과연 이런 대책만 마련하고 센터만 마련한다고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1, 2, 3, 4, 5, 6, 7, 8, 9, 0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년 SNS나 인터넷 뱅킹을 로그인할 때 가장 많이 쓴 비밀번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만든다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파악을 했냐? 비밀번호를 관리해주는 앱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스플래시 데이터. 여기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1부터 0까지 이 번호를 나열하는 것과 함께 QWERTYUIOP 이건 뭐예요? 이거는요. 키보드 자판을 Q부터 P까지 순서대로 써버린 거예요. 키보드 자판에 있는 그 라인을 그렇죠. 쭉 눌렀다. 그러니까 외우기 귀찮다 이거지. 나는 그냥 있는 대로 누르겠다. 마치 그거네. 대리운전 네. 쭉 눌러.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2580 그런 거죠. 그리고 웰컴도 인기 비밀번호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스플래시 데이터는 해커들이 온라인상에 올린 노출 비밀번호 200만 건을 또 별도로 분석을 했대요. 이 얘기는 해커들이 쉽게 찾아낸 비밀번호라는 얘기죠. 어허. 네. 그런데 뭐 비슷합니다. 1, 2, 3, 4 또는 1, 2, 3, 4, 5 또는 QWERT 똑같아요. 지난해 개봉된 스타워즈 신작의 인기에 힘입어서 스타워즈를 비번으로 쓰는 사람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 2, 3, 4, 5, 6, 7, 8, 9, 0 길긴 길어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늘어뜨린다고 해서 이게 뚫리지 않느냐. 보안의 강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비밀번호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신을 통해서 도저히 믿기 힘든 그런 소식 하나 전해졌어요.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은 천국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다. 혁신? 이렇게 꼽혔대. 오. 이걸 어디서 꼽았냐면요. 블룸버그 아시죠? 예. 블룸버그 통신에서 2016년 블룸버그 혁신 지수 뭐 이런 걸 발표를 했대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91.31점. A를 맞은 거야, A. 100점 만점에 91점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2위는 어디냐?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이 85.54점. 그리고 스웨덴이 85.21점으로 3위. 그 다음이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은 8위고요. 중국은 21위래요. 이건 놀라운데? 진짜 이걸 블룸버그에서 도대체 어떻게 점수를 매겼을까? 세무 항목별로 찾아보면요. 제조업 부가가치, 고등교육 효율 뭐 이런 두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1위에 올랐대. 고등교육 효율이 우리나라가 1위? 믿을 수 있나요? 또 연구개발과 첨단 기술 집중도, 특허 등록 활용 뭐 여기선 2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연구원 분포도에서는 6위를 차지했고요. 그런데 생산성 분야에서는 39위, 좀 하위권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블룸버그 컴퓨터가 고장난 것 같은데? 블룸버그 컴퓨터의 비밀번호가 1, 2, 3, 4, 5, 6, 7, 8, 9, 0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요. 솔직히 이 소식을 듣고 과연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네티즌이 쓴 댓글이 참 재밌습니다. 와서 한번 살아봐. 요즘 개콘에 웰컴 투 코리아라는 코너가 있죠. 거기서 보면 한국 와서 한번 살아봐. 이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수입산 먹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으로 파악이 됐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FTA를 안 맺은 나라가 없는데 거의 다 맺었다면서. 근데 가장 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꼼수가 있겠죠?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7,000원이래요. 근데 미국에서는 4,000원. 아이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와인은 39,000원. 근데 네덜란드는 27,000원이라는 거야. 와 이게 말이 되나? 그나마 비교 대상인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5번째로 비싼 국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비싸다. 그렇죠. 그래서 대충 통계를 내봤더니 약 한국이 70% 정도 비싸더라. 아니 정부에서는 FTA만 하면 모든 수입 물가가 싸질 것이다 했는데 이게 뭔 얘기야?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 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취업, 일자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시내 직장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공기업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원래 시내 직장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신도 부러워할 만큼 연봉이나 복지 또 연속성 이런 게 뛰어난 직장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주로 공기업이 많이 꼽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권 회사들도 많이 꼽히고 협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꼽히잖아요. 특히 이 시내 직장이란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는 예전에는 뭐 이런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IMF 이후 갈수록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너무나 힘든데 일부는 너무 좋은 거야. 직장 생활이. 그러니까 시내 직장은 부러움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돈 잘 버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니까 다들 그 시내 직장에 입사하지 못해서 난리가 났던 거잖아. 근데 요즘 들어서는 시내 직장 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덧칠해지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시내 직장 이꼴 뭐가 나온지 아세요? 방만경영. 언론에서도 뭔 얘기를 하냐면 나라가 이 지경인데 자기들 직원들만 배불리해주면 어쩌냐. 기사 제목에 이런 것까지 나와 있어요. 연차 휴가 안 갔더니 2천만 원 보상 시내 직장. 연차 휴가 안 가서 보상받는 게 당연한데도 돈 너무 많이 준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언론에서. 또 시내 직장 여기 있네. 운전 한 변에 78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시내 직장을 깎아내리기 혈안이에요. 게다가 주로 공기업들이 시내 직장에 많이 분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내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뭔 삿대질을 하냐면 나라 살림을 걱정하지 않고 자기 목만 챙기는 파렴치범.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지적할 때는 꼭 뭐가 나온지 알아요? 하루 12시간 반납 없이 일해야 되는 이런 직장인들의 사연이 딱 곁다리로 들어가잖아.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다들 힘들게 사는데 시내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만 왜 니네만 행복해? 이렇게 지적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일부에서 뭐 동창회나 이런 데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야, 너 시내 직장 다니니까 좋겠어 하면 이 친구들은 나 이렇게 회사에서 이것도 해주고 뭐 복지도 잘해주고 연봉도 잘해주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도 너네들처럼 힘들어. 거짓말을 한대. 왜냐하면 나 이렇게 잘 받고 있으니까 그래 너 혼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기분 좋아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친구들이 술 사 그러니까 술 사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시내 직장에 다니는 것을 숨기는 내가 다니는 회사는 절대 시내 직장이 아니야 이런 경우들도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겨요. 왜
직원들이 신 같은 대접을 받으면 안 될까요? 직원은 결코 신 같은 대접을 받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 받아도 되는데 한국인 특유의 정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거잖아. 또 신의 직장을 떠나 회사의 주인이나 임원들은 신 같은 대접 받는 데가 수두룩하잖아. 그쵸. 그런 데랑 비교해서 회사의 주인이다, 회사의 임원이다, 이런 사람들이 신 같은 대접을 받는 거는 당연한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대접 받으면 안 돼요? 난 그 생각이 든다니까.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회사는 오너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임원이면 그 직장인들의 별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이 당연히 대접 많이 받아야 되지. 또 아니 모든 직장인들을 다 그렇게 대접을 해주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회사는 어떻게 됐냐.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그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소는 누가 키워.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얘기인 거죠. 또 이런 악담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의 직장을 함부로 흉내내는 회사들은 다 봐라. 다 망할 것이다. 그 회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어? 이렇게 저주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 일부 보수 언론에선. 그런데 제가 놀라운 기사를 하나 봤어요. 미국 경제지 포춘이 신의 직장을 만드는 올해 가장 후한 CEO 이런 걸 선정을 해요. 여기서 선정된 업체들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워요.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회사는요. 여러분들도 많이 가시는 스타벅스 있잖아요. 스타벅스의 하워드 술출 CEO가 꼽혔어요. 이 술출 CEO가 왜 뽑혔냐면요. 지난해 4월에 무료로 학사학위를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버렸대. 이게 뭐냐면 일단 좀 아쉽게도 미국 지점에 일하는 직원들 대상이에요. 우리나라는 해당이 없어. 우리나라는 스타벅스가 이름만 스타벅스지 신세계 그룹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이 안 되고 미국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스타벅스 직원이 13만 5천 명이나 된대요. 이 중에 주 20시간 이상. 주 20시간이니까 이거 웬만한 사람은 다 해당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애리조나 주립대에 입학할 수 있는 성적과 시험 점수만 따면 무료로 보내주겠다는 거야. 이게 허들이네. 성적과 시험 점수를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립대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학위를 따려면 학비가 1년에 얼마 드는 줄 아세요? 6만 달러. 7,25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술취 회장이 2년 동안 전액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혹시 2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직원들한테도 학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도 이렇게 학자금 지원 우리나라도 해주는 데 많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의 이 학자금 지원 제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한을 두지 않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학위를 딴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우리 회사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해. 이런 규정들이 보통 회사들은 있잖아. 그렇죠. 그게 아예 없어요. 또 신규 직원들은 이런 지원 대상에서 제외야. 이런 규정도 없어요. 더군다나 기업과 관련 없는 분야 이런 걸 전공해도 전혀 상관이 없대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나 미술 하겠어. 음악 하겠어. 이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특히나 이제 학위가 올라갔으니까 딴 회사로 이직하겠어요 해도 잡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회사에 너무 손해가 아닙니까? 슐츠 CEO한테 물어봤겠죠? 슐츠 CEO가 뭐라고 했냐면 직원들이 학위를 따고 나서 그만두는 사례는 작은 마찰음에 불과하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유는 스타벅스에 더 나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브랜드 가치와 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직원들한테 막 퍼주면 스타벅스 경영 실적이 좀 나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스타벅스의 주가를 보면 완전히 달라요. 1992년 상장한 후에 현재 스타벅스의 주가가 몇 배가 뛰었는지 아세요? 10배? 에이 10배면 말을 안 해. 100배가 넘겠죠. 이렇게 잘해주는데 또 놀라운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댄 프라이스란 CEO 기억나시죠? 전 직원 연봉을 7만 달러로 만들어버린 사람. 방금 애리조나 주립대 등록금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또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독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짧게 설명드리자면 이 댄 프라이스가 운영하는 회사가 신용카드 처리 스타트업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받던 연봉이 100만 달러였는데 거의 90% 가까이 깎아가지고 자신의 연봉도 7만 달러로 만들고 나머지 직원들, 전 직원의 연봉을 또 7만 달러로 다 인상시켜버렸대요. 사무직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전화 상담원, 판매직 이런 저소득 직군까지 연봉이 2배 이상 상승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왜 7만 달러로 맞췄을까? 여기도 이유가 있어요. 201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티턴이란 분이 연구를 해봤더니만 연봉이 7만 5천 달러가 넘으면 행복감 증가가 멈춘다. 그러니까 7만에서 7만 5천 달러가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템플라이스 CEO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직원한테 7만 5천에 가까운 액수를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되니 저소득 비정규직 직원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아니 그렇게 되면 이놈의 회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회사 금방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놀라워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뭔 반전이 벌어졌냐면 매출이나 이익이 종전에 2배로 늘어.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돼버려. 또 재미난 데가 있어요. 요즘 국내에 상륙해서 난리가 난 넷플릭스라는 업체 있잖아요. 넷플릭스 CEO인 리드 헤스팅스, 이분도 빼놓을 수 없다고 그래요. 이 헤스팅스 CEO는 뭔 제도를 도입했냐면 지난해 남자 직원들한테까지 육아휴직을 1년을 줬대요. 무급이 아니라 유급으로. 이거는 미국 기업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그래요. 더 놀라운 점은 업무 복귀 후에도 육아를 위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싶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1년 했는데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우리 애가 좀 유별나기 때문에 더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것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아니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쉬면 손은 누가 키워?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거에 대해서 넷플릭스가 해명을 했어요. 그것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오랜 경험을 통해 직원들이 가정 문제에 걱정하지 않을 때 훨씬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한마디로 킬시킨 거야. 넷플릭스는 이 육아휴직 제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원래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직원 복지가 엄청 좋잖아요. 뭐 구글, 애플 뭐 이런 데들. 근데 넷플릭스가 그런 데랑 비교해서도 더 뛰어난 게 뭐냐면 자신에게 할당된 업무가 다 끝나잖아요. 1년 내내 언제든 휴가를 무제한으로 떠날 수 있어. 미국이니까 가능하죠. 당연하죠. 그러면 이놈의 회사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쉬는데 굴러나가냐?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 회사의 주가가 3년 전에 비해 몇 배가 올랐는 줄 아세요? 10배? 이번엔 10배 맞겠지. 10배보다 또 많어. 16배가 올랐대. 거기다가 넷플릭스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스탁 옵션을 가지고 있대. 전부 엄청난 부자가 돼. 지금까지 살펴드린 업체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우리나라 시내 직장에서 제공하는 이런 복지랑 비교해도 너무나 놀라운 수준이잖아. 이렇게 직원들한테 퍼주기를 해주고 있는데도 매출이나 이익은 오히려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경영과 효율을 최우선시하는 자본주의 논리와도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아까 설명드렸던 스타벅스를 비롯해서 넷플릭스까지 CEO들을 보면 이들은 직원을 진짜 진정한 동료로 여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함께 이들과 성장해야 할 동반자로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직원들한테 보통 어떤 얘기를 해요? 직원들 너무 잘해줘봤자 뒤통수 친다. 버릇 나빠진다. 이렇게 보통 CEO들이 우리나라 CEO들은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일반화해서 좀 뭐하긴 한데 제가 진짜 인터뷰했던 몇몇 CEO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진짜 들었었어요.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직원들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CEO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보통 적으로 생각을 하죠. 이런 관계에서 과연 효율이 생기고 이익이 늘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CEO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CEO들이 알아서 각성을 하겠어요?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이 CEO들이나 임원들한테 미국 사례를 봐라.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훨씬 더 매출이나 이익이 회사 실적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이 사람들도 각성을 할 거 아닙니까? 신의 직장을 만드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헬조선에서도 우리가 탈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다림은 끝났다. 거대한 세상,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모바일 RPG의 새 역사. 이데아.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대통령이 직접 동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 서명운동이 어디서 하고 있냐?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런 경제단체가 하고 있는 서명에 동참을 해버린 거야.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박 대통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둘 정도로 정부는 청년 고용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문제는 쏟아부은 만큼 뭐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너무 미미해.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어제 기획재정부가 한국고용정보원에 뭐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나 봐요. 청년 고용 대책 이행사항 모니터링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보고서를 봤더니 결과가 너무 놀라워. 놀랍다는 거는 청년 고용 대책 효과가 너무 높다는 게 아니라 너무 낮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부가 청년 고용 사업에 참여한 청년 중 일자리를 구한 비율 이걸 찾아봤더니 몇 퍼센트나 되는 줄 아세요? 정부에서 밀어줬는데 몇 퍼센트냐면 26.4%.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청년 고용 사업에 정부가 돈을 썼다고 하는 게 대부분 인턴,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 PD가 정확히 지적하신 게 26.4%밖에 안 되는 청년들 가운데 절반이 비정규직 그리고 정규직은 10명 중 1.5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뭐 실효성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이름 자체가 잘못됐어요. 청년 고용 사업이 아니라 청년 인턴 고용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실제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 사업을 통해 취업을 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아보니까 중소기업이 65.2%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또 비정규직이 많고 그러니까 이들이 한 달 동안 받는 월급이 15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래.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에 청년 대책을 몇 번이나 냈는 줄 아세요? 6. 이 정부 들어서만. 2013년 12월에 내놓은 대책이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2014년 4월에 내놓은 대책이 일자리 단계별 청년 고용 대책, 2015년 7월에 내놓은 대책이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 대책. 이름만 계속 바꿔붙이게 한 것 같아. 이런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무려 2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조 원을 썼는데 제대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26%밖에 안 되고 이거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쓴 거야? 헛돈 쓴 거죠. 아까 박 PD가 지적한 대로 이런 대책들이 전혀 유명무실한 게 대부분 여기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인턴이나 아니면 예전에 박 대통령이 한번 얘기했었죠. 중동으로 나가라. 중동에 일자리가 널려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외 취업 이런 일자리를 늘리는데 한정돼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문가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정부의 대책은 질보다는 양에 방점을 뒀다. 그런데 문제는 양과 질을 모두 놓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이런데도 몇몇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배가 불러서 또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열정이 부족해서 열정을 더 높여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축이 되고 싶겠어요? 신의 직장에 들어가고 싶지. 누구나 마찬가지 생각 아니겠어요? 배가 불렀다 이렇게 타박만 하는 전문가들 지들 배를 한번 보라고. 지들 배가 더 나왔을걸? 박 PD는 아인슈타인 아시죠? 이분이 우리나라 교육에도 좀 관심이 있었대요. 뭐 꼭 우리나라를 짚어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이 좀 천천히 살펴보니까 꼭 우리나라를 꼭 짚어서 얘기한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이 뭐냐면 전문 지식만 가리키면 잘 훈련된 개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말년에는 이제 과학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대요. 특히나 1952년에 뉴욕타임즈에 칼럼도 쓰셨는데 칼럼 제목이 독립적인 사고를 위한 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뭔 얘기를 하셨냐면
학생들에게 전문 지식을 가리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생들은 전공을 통해 유용한 기회가 될지는 몰라도 조화로운 인간으로 성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특히 학생들은 세상의 다양한 가치들을 생생하게 느껴야 하는데, 왜냐하면 아름다운 것과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강렬하게 인식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조화로운 인간이 아닌 잘 훈련된 개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인슈타인도 벌써 1950년에 우리나라 교육상으로 알았나 봐.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경쟁 체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사회에서 당장 쓰일 수 있는 전문 지식을 너무 일찍부터 교육하는 것은 문화적 삶의 근간이 되는 정신뿐만 아니라 진정한 전문 교육을 저해하는 길이다. 우리나라 대학 총장들 이 얘기 들으면 까무러칠 것 같아. 아인슈타인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잘 훈련된 개로 살아야 될지, 아니면 진짜 생각이 있는 인간으로 살아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개를 키우는 사람. 잘 훈련된 개를 키우는 사람.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 국내